어떻게 해요, 그럼? 징계해야 되겠다. 네, 징계하죠. 아니, 저는 공동이란 말을 너무 쓰기 싫어해가지고, 그, 민주시민사회 같은 데 가면은 공동대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뭐 공동대표 2명밖에 없는데 망설이지 마세요. 네. 최민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제 어서 오시고요. 저쪽 뒤에는 그리고 원내대표 나와 계시고요. 네, 원내대표의 미모가 아주 반짝반짝. 네. 혹시 두 분 다 그 지난 주말에 촛불 집회 다녀오셨죠? 혹시라니요. 네. 당연하죠. 갔었어요. 혹시 안 가셨을까 봐 어떤 분은 방송 스케줄 때문에 안 가신 분 계시잖아요. 안 선생님. 생방송. 네. 네. 어떠셨어요? 가서 보니까 다시 그 국민적인 분노가 살살 끓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요, 네. 제가 그 안철수 대표가 생방송이 있어서 촛불 집회 참여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방송에 나가서 그 국민의당 쪽 패널 여성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촛불 집회에 대해서 개념이 싹 바뀌셨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국민의당 당론인지, 뭐 되게 걱정이 될 정도로. 근데 국민의당이 지금 깃발 들고 안 나온 지 얼마나 됐죠? 네. 그리고 헌재를 압박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박지원 대표도 하시고 했는데 헌재를 압박해야죠. 이 탄핵이라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를 주권자들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가 압도적 다수의 그런 찬성으로 의결을 했으면 헌재는 그런 민의를 존중하는 게 헌재 역할이지 헌재가 그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압박해야죠. 그걸 왜 압박을 안 하는 게 마치 무슨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관점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네. 그 향후 보수표를 의식한 행보가 아닐까. 또 늦었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요. 그 원숭이보다는 좀 나아야지 인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뭐냐?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 된 가장 핵심이 뭐냐? 뇌가 있어서 교육을 한다는 거고 교육 효과라는 거거든요. 예, 교육이 가능하고 그게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교육. 예, 그래서 반기문 전 총장을 생각해 보세요. 진보인지 보수인지 중도인지 왔다 갔다 하면 저는 폭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심을 확실히 잡고 그 나의 중심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확장되는 게 확장이지 내 중심이 무엇인지를 헷갈리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남의 이야기 할 게 아니라 나가서 보니까 체감했던 국민들의 민의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거나 그러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그런 걸 느끼지 않으셨어요? 국민의 민의 제일 중요한 건 너무 추운 거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체감은 굉장히 추웠고요. 너무 추웠어요. 하필이면 무대 앞에 어떻게 앉게 돼가지고. 어머 왜 무대 앞으로 가? 일어나지도 뭐 화장실도 못 가고 끝날 때까지 그냥 꼬박 앉아 있다가 네. 아우 굉장히 추웠는데 그렇게 추움에도 불구하고 한 70만 정도 모였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안 하던 소등 퍼포먼스를 네. 마지막에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국민들이 보고 있고 행여라도 헌재에서 이 차질을 빚는 상황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절박함들이 있어서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주는 날씨가 풀린대잖아요. 조금 네.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 다음 주는 집중 또 집회여가지고. 네, 25일 날에. 그때는 아마 사상 최대로 많이 모이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우리가요 더 많이 나올 게 확실한 게 저희 지역위원회가 지난주에 뭐 한 20분 정도 딸딸하니까 20분인데 이번엔 이미 그 차를 대절하는데 신청한 분이 30분 가까이 됐어요. 근데 이제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희 지역구만 해도 2배 인원이 가시는 거니까요. 남해영주는 전철 타고 오셔도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추운데 떨고 들어갈래니까 차를 대절하자고. 갈 때가 너무 고달프시대요. 네, 좀 그럴 수 있겠네. 어쨌건 역대로 이명박근혜는요 날씨복이 좀 있었어요. 뭔 큰 집회하면 꼭 비가 오거나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민주주의란 정말 힘든 거야. 니들이 한번 그걸 겪어보고 나중에 민주주의를 만들어 놔야 한번 쉽게 깨지 않는다 이런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다시는 이런 교훈 얻고 싶지 않은데요. 아니, 겨울에만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괜찮은데. 자율상 미비라든지 이런 형식적인 흠결이 없는 이상 신고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이걸 이제 조금 유식한 얘기로 그 자기완결적 신고 행위라 그래요. 근데 이걸 변호사 단체가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재량적으로 허가하고 말고 이럴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 행위를 변협이 한 거고 혼외자 문제를 또 거론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가지고서 아니 그리고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공무 중에 어떤 부정부패나 이런 데 연루됐다가 변호사 등록을 하려고 하더라도 2년이 지나면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협 스스로도 그거는 등록 신고를 못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서, 개업 신고를 반려한 이후에, 뭐, 혼외자 운운하는 거는, 저거는 좀 굉장히 과도하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런 근거를 변협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변협이 저런 그 원칙을 계속 지키겠다면 앞으로 모든 대법관 출신, 모든 검찰 고위직 네. 출신, 개업 신고 다 반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분 지금 검찰총장에서 물러나신 지도 꽤 됐잖아요. 3년이 넘었죠. 근데 무슨 전관이유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설득력이 떨어져요. 원래 전관이라는 것은 옷 벗고 한 2년 사이에 약발이 다 오는 겁니다. 그리고 최동욱 전 총장처럼 이렇게 굉장히 큰 스캔들로 비화됐던 분이 전관예우 혜택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켜보는 눈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러모로 변협이 이번에 개업신고 반려라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리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그런 행위였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 변협 내에 강력한 최동욱 안티가 있나? 아니면은 정권과 껄끄러운 이 최동욱 전 총장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권의 눈치를 여전히 변협이 보냐? 또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게 우선 최동욱 개인으로 보면 이분은 되게 이제 불운의 연속인 거죠. 근데 그 불운의 연속 그 운명이 그렇게 바뀐 계기가 뭐냐? 박근혜한테 반기 들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국정원 댓글 사건 제대로 한번 수사해 보자. 그래서 원세훈 김용판 제대로 수사해 보겠다. 이 의지를 밝히면서 지금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변협에서 개업 신고서를 되돌려 주면서 이 사람이 왜 혼외자 문제로 검찰총장을 잘리게 됐냐 배경은 싹 뺐죠. 예, 그러니까 뭔가 그 정치적이며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제 변협이 좀 이상한 행위를 한 거예요. 사실 의미도 없지만 그 최동욱 전 총장에게는 치명적이죠. 예, 이게.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졌냐면 정말 법조계가 보수적이며 법조계가 친새누리적이며 아직도 친박근혜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그 현재 변협의 문제점인데 그리고 법조계의 문제점인데 정관예우 자체는 우리가 계속 근절하자고 주장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번에 정관예우를 최동욱한테 들이댄 건 말이 안 되고요. 3년이나 지났고 이분은 정관예우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호구지책을 막아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정관예우에 대한 태도를 변협이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제 고위직 법관이나 고위직 검찰 고위직을 지낸 분들의 전관예우를 막는 수단이 변호사 개업 금지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평생 법관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미국처럼 아니면 강력한 검찰 개혁을 통해서 이런 전관예우와 같은 그런 잘못된 그 악습들이 구습들이 유지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래야지 이건 뭐 사실은 일종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로막는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업을 안 하는 거는 스스로 선택할 문제예요. 과거에 그 고위 법관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헌법재판관이나 이런 거 지내신 분들 중에는 나는 개업 안 하겠다. 왜냐하면 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라는 그런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 사법부의 지위를 지냈는데 여기서 개업한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 그거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지. 그거를 변협이라는 일종의 그 변호사 단체가 일종의 임의 단체죠. 변호사 단체가 직역 단체죠. 직역 단체가 그거를 개업 신고를 법률에도 맞지 않게 못하게 한다는 거는 저거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저는 그 대응인 것 납득이라 그 이해가 안 갔던 게 변호사 자격증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있죠. 예. 그것은 어떻게 변호사 협회에 등록하면 하는 겁니까? 예. 모든 변호사는 변협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말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변호사 활동에 자격이 있는 사람을 변호사 단체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임의의 단체가 허가를 내주고 말고 한다는 게 좀 잘못된 시스템 아니에요? 이제 변호사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모든 사건 수임은 다 변협을 경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유료를 내야 되고 그 경유비가 주된 변협의 이제 수입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뭐 우리한테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가져온 이유가 대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그 이연령 비연령적인 자기들의 변명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어쩔 때는 정말 답답하다고 느낄 정도. 아니 이번 조치는 변호사 사회 내에서도 굉장히 문제 제기들이 많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지금 변협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판들이 있어요. 박근혜에게 이렇게 대척점에 섰던 제가 봤을 때 대척점도 아니에요. 섰던 그런 사람 하나가 그 변호사로 활동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게 싫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그렇게밖에 설명을 뭐 할 수가 없겠네요. 근데 뭐 이번에 사실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 전 과정에서 저는 일관되게 그런 질문을 계속해요. 법 너는 뭐냐? 도대체 법 너는 뭐냐?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참 그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거 정말 짤막하게 한번 언급하고 갈게요. 최순득 게이트가 터진다. 네. 오늘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예. 네. 주가 조작 최순득 사건. 부부는 사실 사채 시장이 큰 손인 거는 되게 유명했고요. 근데 그 사채에서 나오는 돈으로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이미 검찰이 그것을 수사를 했다. 아,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파장이 크겠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유의미한 대목은 박근혜 씨가 국무회의 석상이나 혹은 어느 석상에서 뜬금없는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고 다니면 그와 관련해서 그러니까요. 코스닥에서 이 주가가 출렁이고 거기에 이제 사채 시장에 풀려 있던 이 최순득 부부의 자금이 활용된 단서를 아마 검찰이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면 그 수사를 좀 본격적으로 지금 검찰이 진행하려고 여러 가지 그 기초조사를 지금 해놓은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도 뭐 몇 조 원대 정확하게 그 추산이 안 되겠지만 네. 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박근혜 씨가 뜬금없이 주가 조작에 대한 이야기를 했대요. 취임 초기에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가 아니었는데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 흐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박근혜에는 무슨 잘못이 없다라든지 무슨 깨끗한 분이라든지 대한민국과 결혼하신 분이라든지 온갖 그 박근혜 실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로 들어가 보면 철저하게 이용당했거나 또는 스스로의 권력을 이용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자, 그 박근혜 씨가 지금 탄핵될지 안 될지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지금 일단 특검부터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특검은 지금 오늘 방송하는 오늘이 15일이니까 28일까지죠. 네, 2주 남았죠. 2주 남았어요. 2주도 사실 안 남은 거예요. 좀 가까운 네. 거예요. 그 시간 동안 특검이 지금 일단 연장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공식적으로 특검이 연장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더만요. 근데 이 특검 연장 여부는 뭐 국회에서 특별법을 내기도 했지만 결국은 황교안 대행한테 달린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뭐 조금 논의로 다음에 얘기하더라도 오늘이 특검의 운명의 날이죠. 예. 지금 이제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거부한 2명에 대해서 특검이 그 구속영장 재청구를 했잖아요. 최경희 총장하고 예. 이재용하고. 근데 최경희 총장은 구속됐고요.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용에 대해서는 오늘 결정나죠? 내일 나나요? 오늘은 아닌 것 같은데 실질심사 지금 들어갔나요? 실질심사 16일입니다. 들어갔나요? 16일이네요. 내일이네. 예, 내일. 편하게 우리 방송에 저번에도 그랬는데 그 이재용 구속을 못 보고 방송이 나가는 그 상태에 대해서 그러네요. 네. 내일 우리 방송이 나가는 내일이 운명의 날. 자, 그러면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재용하고 우병우가 지금 사실은 특검 수사에 막바지에 있는 가장 중요한 타깃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구속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구속 가능성이 이재용의 경우에 높다고 보고요. 일단 26일 만에 영장 재청구를 하면서 검찰이 아주 치밀하게 보강 수사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신하고 있다. 특검이 자신하고 있다 이 얘기도 들리고 그리고 추가된 그 39건. 범죄 위반 사실들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 재산 도피 문제나 또 범죄 수익 은닉이나 이런 거 새롭게 추가가 됐고 공정위 압수수색하면서 공정위에서 합병 부담금을 줄여준 그런 의혹도 추가적으로 아마 영장에 적시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무엇보다 어쨌든 주요 혐의는 최순실 정유라 등에게 각종 그 자금을 지원한 것이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의결권을 행사해서 손들어준 요것의 대가다. 요게 이제 핵심 피의 사실, 핵심 범죄 사실이잖아요. 이와 관련돼서 보강 수사를 통해서 굉장히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추가로 많이 확보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재용은 구속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최 의원님은요? 일단 안종범의 39건. 네, 그 새로 확보한 39건의 증거 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39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전 아주 이 지점이 이상한데 안종범이 국회에 있을 때 보좌관, 네, 김모라는 그 보좌관이 안종범의 39건의 수첩을 들고 나온 거죠. 예, 들고 나와서 특검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들고 나온 것이 절도냐 아니냐가 핵심이더라고요. 들리는 식이야, 우리나라는. 네, 그러니까 그게 안종범이
그 자기 과거 보좌관에게 요거를 좀 네가 잘 챙겨달라 요렇게 얘기를 했으면 절도가 아닌데 그 절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 부분은 저는 판단이 잘 안 되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게 안종범 건데 무슨 절도? 그러니까 안종범 거를 안종범의 보좌관 내지는 안종범의 보좌진이잖아요. 예, 보좌진이 가지고 있다가 특검에 제출한 거예요. 그리고 그 39건 안에 이재용과 삼성의 추가 혐의들이 빼곡히 적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중해지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번에는 100%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갖고 벤치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상식에 비추었을 때는 구속이 맞았는데, 법조계도 비정상이고,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짓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심스러워진 건데, 사실 이럴 때 한번 질러주세요. 아니 구속이라니까. 아, 그렇지. 100%라니까. 구속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기각이 돼야 오히려 반향이 더 큰 거예요. 무조건 구속이라고 질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니 지난번에도 무조건 구속이었죠. 이번에는 자료 보강해서 더 구속. 나중에 방송 팟캐스트로 나갈 때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씀들 하시는지. 벌써 이미 이게 법원에 길들여진 거야. 진짜? 저 인정. 자, 시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헌재 지금 탄핵 결정에 있어서 막판 변수가 고영태 녹취록인데 일단 2,000개나 되는 파일을 들고 와서 이거 다 들어봐 하면 누가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받네 못 받네 또 증인 8명 받은 거 외에 지금 고영태 녹취록도 증거라고 지금 근데 그중에 29건만 채택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막판 변수로 또 딜레이 시키는 변수가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됐고 검찰이 어쨌든 그 2,000개의 테이프 중에서 이번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만을 뽑아서 녹취록을 만들어 놓은 거고 헌재도 그 녹취록에 말하자면 이제 증거로서의 어쨌든 타당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증거 채택을 한 거라고 보여지고 근데 지금 이 헌재 탄핵 심판 말고 최순실 재판 과정에서는 그 최순실 쪽의 대리인단이 굉장히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2,000개 다 제출해달라. 우리가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근데 뭐 헌재가 그런 류의 주장을 신경 쓸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지금 검찰이 녹취록을 만들어 놓은 그 고영태 이 녹취록을 보면 그거는 최순실에게 그리고 박근혜에게 다 불리한 내용들이에요. 결국 뭐 박근혜는 최순실 없으면 아무것도 옷도 못 입는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거 다 어쨌든 최순실이 다 검토하고 수정하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딱 몇 가지 부분이 이제 고영태가 최순실이 보니 늘 아주 센 걸 해먹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도 좀 해먹어 봐야지. 요런 정황이 나타난 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다 쫓겨나고 나면 내가 사무총장으로 들어가서 그 재단에 내가 요렇게 해서 뭔가 해먹어야지. 요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도둑이 있으면 작은 도둑도 창궐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법이죠. 예, 그런데 그 작은 도둑이, 작은 욕심 내는 것으로 전체판을 뒤집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을 고영태와 박헌영과 그 밑에 실무진들이 했고 최순실은 거기에 이용됐고 또 이용된 최순실에 박근혜가 이용됐다는 차라리 그냥 주도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쪽팔린 얘기죠. 이용당하고 또 당한 사람이 되는 것보단 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꼭두각 시호수합이 딱 그 노릇 해준 거고요. 그 마루 인형인데 그 마루 인형을 이렇게 하는 게 최순실이 아니라 이제 고영태였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근데 보도로 나오는 거 보면 탄핵 심판 정에 가서 분위기를 보면은 일단 헌법재판관들이 박근혜 쪽 대리인단들에게 굉장히 짜증내는 모양새. 그러다가 막 파행이 되고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야 그 조심 강일원 재판관 등 분위기를 보면 이제야 제대로 된 어떤 그 심리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런 평가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요 좀 맞는 말씀인데 헌재 재판관들은 전 진짜 잘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어떻게 대응할지 양쪽이 국회 측하고 박근혜 대리인단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후반부에 중반에서부터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명확한 입장을 내고 있잖아요. 전 그런 태도가 신중해서 좋고요. 저는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봉근 한번 예로 들어보면 안봉근하고 이재만 이 세월호 7시간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증인들이에요. 근데 헌재에서 출석 요구서를
보내면 받지도 않아요. 소재도 파악을 못했어요, 경찰이, 대한민국 경찰이.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대리인들이 안봉근이 출석한다. 그래서 기일 잡은 게 벌써 5일, 19일, 2월 14일 3번이에요. 그런데 나올 듯 안 나올 듯 하면서 3번이나 재판 기일을 잡았는데 결국은 안봉근이 안 나왔잖아요. 이거는 뭐 짜증날만 하죠. 일종의 농락당하는 느낌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중요한 자리에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온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네, 3번이나 그것도. 이것도 뭐 한번 예. 직권으로 다 취소시켰고 네. 추가 증인 신청도 지금 헌재가 받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현재의 분위기는 어찌됐든 2월 23일이죠. 그 변론을 최종으로 해서 변론을 종결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 변수는 박근혜가 직접 나오겠다. 이 변수가 있는데 글쎄요. 직접 나오면은 그게 이제 공개 재판입니다. 헌법 이 탄핵 심리 재판을 비공개로 할 수가 없어요. 그 공개 법정에 서서 자기 방어를 해야 되고 그게 딜레마겠구나. 국회 소추인단의 질문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질문을 받을 지적 능력이 안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 게다가 최순실이 없잖아요. 전화 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온다고 뜸을 들여서 연기시킬 수 있어도 나오진 못할 거다.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온다고 뜸을 들여서 연기시키는 행위가 안 될 것이다. 아니 그리고 그거는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첫 기일에 안 나왔고 두 번째 기일에도 안 나왔고 이제부터는 나오고 안 나오고는 본인의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늑대소녀군요. 헌재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근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쯤 되면 그 헌법재판소가요 일정을 마지막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언제까지 심리하고 언제 발표하겠다까지 딱 정해놓으면 더 이상 왈가왈부 될 것 같지는 않네요. 아직은 조금 이르고요. 그렇죠. 심리를 종결할 무렵쯤에 네. 아마 그런 얘기를 이제 심리 종결을 언제 한다. 근데 이제 잠깐만 쉬었다 가시죠. 이건 쉬는 이야기지 뭐 엄중한 이야기는 아니고 이동읍 그 헌재소장 후보자였던 사람. 네. 그분이요 별명이 이읍읍이 됐어요. 왜 이 읍이야? 이동읍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박근혜 정권 초기에 말도 안 되는 비리 같은 걸로 낙마한 사람인데 그런 나쁜 이미지 갖고 있는 사람이 대리인단에 더 들어온다고 해서 국민들이나 헌재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인드가 되게 희한한 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민주 진보 쪽에도 신망받는 무슨 변호사분이 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가장 뭐 이상하게 비리 같은 걸로 낙마한 사람이 국민들이 더 동조해 줄기는커녕 정 반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신망받는 사람이 일단 그쪽에 없고 예. 없고 찾을래도 근데 이런 점은 있어요. 그분이 6년간 헌법재판관을 지내고 헌재소장 후보에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의 속성과 논리를 굉장히 잘 알아요. 그 건물을 잘 알겠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의 그 말하자면 재판에 임하는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쟁점을 어떻게 보는 이걸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동읍 전 헌재 재판관이 나와서 법정에서 이 변론을 하니까 강일원 지금 주심 재판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야 형사재판 같지 않고 헌법재판 같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헌법재판관을 오래 지냈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이라는 게 어떤 거다라는 걸 잘 아는 거죠. 그런 면에서 뭐 과연 구원투수가 될 거냐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지금 그 확인된 범죄 사실 그리고 탄핵돼야 마땅할 그런 헌법 위반 사실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다는 소리가 따뜻한 시각으로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분이 삼성과 가까울까요? 박근혜하고 가까울까요? 글쎄요. 뭐. 삼성과 가깝겠죠. 네, 왜냐하면 이분이 체계적으로 반론을 한다면 그 반론할 수 있는 부분은 삼성 뇌물죄 관련한 부분밖에 없다고 보여요. 나머지는 정말 상식적인 그 법상식을 가진 재판관, 뭐 법률가라면 이게 방어 논리가 없으니까 불륜 이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알리려고 하다 결정적으로 새누리가 버려서 헌법재판소장이 안 된 분이고요. 그때 가장 세게 이분을 청문한 분이 우리 모두 잘 아시는 김진태 열사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감정이 좋을 것 같지도 않은데 예, 맡아서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 결국은 이제 삼성 뇌물죄. 지금 논리가 그런 거죠. 이동읍 그 변호사가 얘기하는 논리는 뇌물죄의 증거가 확인이 안 됐다. 혐의가 입증이 안 됐다. 뇌물죄가 아니라면
이 파면해야 될 만큼 중대한 법 위반 사실로 볼 수 없다. 이 논리예요. 네. 그래서 프레임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뇌물죄가 확인이 안 되면 혐의가 분명하게 확인이 안 되면 박근혜는 탄핵돼서는 안 된다라는 프레임 만드는 건데 사실은 뇌물죄가 확인될 수 있고요. 충분히. 예. 뇌물죄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대한 네. 법 위반들이. 그래서 저거는 이제 저쪽이 세우는 프레임일 뿐이고 헌법재판관들이 뭐 그 논리를 따라서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상기 드리면 국회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탄핵 소추 사실을 적은 이제 소추문을 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헌재가 5가지 요목으로 정리했고 소위 형사상의 책임은 뇌물죄를 포함하여 한 챕터다. 4파트가 남아 있다. 예. 그러면 궁금한 게요. 5가지 주요 네. 탄핵 사유 중에 네. 4개는 아니야. 네. 하나만 돼도 네, 상관없어요. 그거는 네. 그렇죠. 예. 그렇구나. 네. 탄핵 심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박근혜 대리인단의 변호사 비용은 누가 될까요? 저는 궁금한 게 청와대에서 되는 겁니까? 박근혜 아니 개인이 저건 되는 박근혜 겁니까? 개인이 돼야 예, 되는 개인이 거죠. 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그걸 되면 안 되죠. 그렇군요. 오, 신기하네. 과연 될까요? 그것도 누가 서폰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게다가 직무가 정지됐는데 돈도 쓰면 안 되지. 그렇구나. 법을 지금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통과가 쉽지가 않아요. 예. 왜 직권상정에서 통과 안 시키냐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직권상정 요건에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예. 직권상정을 하려면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서 여야 간의 협의가 돼야 직권상정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으로 볼 거냐 예. 이건 굉장히 논란이 많고 무엇보다 법사위 감사가 김진태예요. 불가능한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어쨌든 그 법안을 고리로 그 황교안을 최대한 그렇죠. 압박을 해가야 되고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된 게 법이 특검법 만들 때 새누리당 쪽에서 하도 어깃장을 놓으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쪽 요구하는 거 받아주고 이러다 보니까는 법이 이렇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일종의 누더기법이에요. 네,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만약 그 지금 이렇게 특검에서 이재용 구속에 집착하는 이유도 뇌물죄 고리를 남겨놔야 돼요. 박근혜의 뇌물죄 고리를. 그렇지 않으면 이게 검찰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만들어가지고 수사했잖아요. 처음에 2명에서 시작해가지고 검사 40명까지 늘렸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열심히 수사했지만 결국에는 재벌과 권력관의 뇌물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럼 검찰로 가게 되면 이게 뇌물죄가 아니라 그냥 직권남용 정도를 묻고 말 거다. 이게 지금 최동욱 총장이 최근 들어서 특검이 연장돼야 될 굉장히 중대한 이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이 정확히 맞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이 자기가 이미 뇌물죄가 안 된다고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한 거를 특검이 그걸 걸어놨다 그래서 다시 그걸 뇌물죄로 기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설사 특검이 기소를 하더라도 공소 유지를 검찰이 담당하게 되면은 제대로 그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네, 공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재판에서 다 이걸 하나하나 입증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특검이 연장 안 되면은 사실은 이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특히 몸통과 관련된 수사와 처벌에 있어서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참 오늘 그 청와대 수색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에요. 아, 그렇죠. 오늘입니까? 맞아요. 네, 오늘입니다. 네. 근데 그 재판부가 상당히 오늘 15일. 상당히 그 괜찮은 판결을 했던 그런 재판부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또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법원이 청와대 수색 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그거를 거부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특검이 다시 행정법원에 네. 어떻게 보면 수색 영장을 재청구한 형식을 밟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법원은 저는, 지금 수색 영장을 발부했었기 때문에 논리상으로 보면 발부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탄핵을 시키지 말고 스스로 내려오는 것인가 이렇게 그거 하야 예. 얘기하는 거예요. 하야 예. 명예로운 퇴진입니다. 그 그러면 얘기하는 박근혜가 게. 스스로 그 헌재에서 탄핵 결정을 하기 전에 스스로 내려오고 그 로드맵에 맞춰가지고 조기 대선을 하는데 거기에 박근혜는 어떤 그 법적인 걸 풀어주자 이런 주장인 거예요? 그렇죠.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형사상의 책임을 면해주자는 그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구속 안 되고 그냥 하야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나 외국으로 망명 가거나 뭐 그런 프로그램이겠죠. 이게 4월 말 퇴진, 6월 대선. 새누리당이 과거에 주장했던 겁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야권 일부에서도 안철수 대표도 잠깐 주장했고 문재인 이제 후보 전 대표도 잠깐 주장했던 명예로운 퇴진이 다시 나온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이제 11월 초, 작년 11월 초 정도에 가능한 얘기였고요. 이미 저거는 뭐 국민적으로 절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얘기고, 지금 새누리당이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이 얘기도 해봤다가 저 얘기도 해봤다가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설사 그 박근혜가 지금 스스로 하야한다 하더라도 탄핵 심판 절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착수됐기 때문에 그건 결론을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그 결론을 위야무야하는 식으로 내고 박근혜에게 최소한 형사처벌, 구속 정도는 면하게 해주자. 뭐 이런 일종의 사면 카드가 등장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거를 야당이 어떻게 봤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어쩌면 박근혜 피의자도 안 받을지도 몰라요. 거기 네, 하야할 생각도 없기 때문에.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박근혜 피의자가 인터넷 그 방송하고 얘기한 거 그 이후에 말하는 거 보면 억울하다 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우택이나 새누리당 일부, 자꾸 새누리당이래. 자유당 일부의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자유당 일부의 대선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탄핵이 기각되어도 4월 퇴진 6월 대선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지점은 자유당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권의 분위기인데요. 전반적으로 다 지금 정의당 정도를 제외하고는 각 사당 전체가 탄핵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자, 존중한다,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저희 그 민주당에도 이재명 후보는 아니죠. 지난번에 이제 정세균 의장이 2월 국회 운영과 관련돼서 그 원내 교섭단체 사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그 자리에서 이제 정우택이 그걸 강하게 요구를 하고 뭐 아마 구두로 합의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왔는데, 저는 우상호 대표나 그 국민의당 주승용 대표가 왜 그런 허접한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지금 새누리당은 이제 부역자 정당인 게 확인이 됐고,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에 당 해산하고 의원직 총사퇴해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말았어야 될 얘기를 지나치게 지금 선거 상황을 의식해서 뭐 탄핵 기각대로 승복한다 이런 식의 뭐 구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도적으로는 불복할 수단이 없어요.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면.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 집에 가야 됩니까? 아니죠. 더 이상 집회하지도 말고? 그러면 민주당은 집회 안 나올 겁니까? 그때부터? 아닌 거죠.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95%가 요구를 해서 국회 234명의 압도적 다수의 의결로 탄핵이 통과가 됐다면 그거는 명백한 그 민의가 확인이 된 거예요.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관들이 신이 아닙니다. 국민위에 설 수 없고 국회에 설 수 없어요. 단지 법을 해석하는 기관일 뿐이고,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수많은 그 헌법 위반 범죄 사실들에 불구하고 다른 결정을 하지 않도록 그거를 압박하고 또 이 과정을 관리할 책임이 정치권에 있는 거죠. 사법 독립이라는 거는 그와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거는 권력이 사법부를 시녀처럼 이렇게 이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헌법재판소가 마치 무슨 뭐 국회의회에 있고 국민의회에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이게 문제로 비화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탄핵 기각식 승복한다, 이거는 지금 시점에 굉장히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얘기를 한 거고, 한마디로 정우택의 허접한 자기 정치에 다른 야당 원내대표들이 놀아난 거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자리에서? 아니, 근데 그걸 워딩을 정확히 해야 돼요. 탄핵 기각 시 승복한다라고 기사를 쓴 기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기각에만 승복하고 인용하면 승복 안 한다. 그게 아니었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국회의장도 기관이잖아요. 제도고. 원내대표도 기관이고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거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승복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의미가 전혀 없는 워딩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박원석 의원이 얘기했듯이 정치인들은 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승복하는 거와 정치행위를 위해서 뭐 거리에 시위에 나오는 건 별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 없는 말이었다. 예,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의 이게 뭐 해당이 되냐? 그거 뭐 말이. 지금 이게 2월 국회라는 게 국민들이 만들어준 개혁의 골든타임이에요. 근데 여기 모여서 사실은 개혁 입법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정우택이가 이런 식으로 선수치고 18세 미만 선거권 허용 문제 논의할 때는 아예 자리를 떠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이 준 이 개혁 입법의 골든타임을
국회가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야당이 정치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주자들이 수많은 공약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공약하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게 그 당이 혹은 그 후보가 집권했을 때 어떤 세상이 펼쳐질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좀 굉장히 아쉬워요, 지금. 우리가 몇 번 얘기했어요.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라도 성과를 내야 되는 거다. 하나라도. 근데 지금 단 하나의 성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 얘기도 그거 하나만이라도 해야 그거 되는 하나만이라도 거예요.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특히 제1당인 우상호 오랜만에 원내대표에게 우상호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예, 공수처나 국정교과서법이나 뭐 하나라도 해야 됩니다. 우상호는 직을 걸어라! 우상호는 직을 걸어라! 걸어라! 근데 이렇게 저번에 왜 작년에 우리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바로 직전에 이제 국정감사 관련해가지고 계속 어긋장 넣으면서 딜레이 시켰는데 야당들이 그냥 바로 고 해버리니까 다급히 들어왔던 그 기억처럼 지금 계속 새누리당이 어긋장 넣고 있잖아요. 막 퇴장하고 네, 파행시키고 야3당이 계속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국회의장이 어느 정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권상정하겠다 분위기까지만 웬만한 법들 몰아가면 나 같은 사람 다시 들어올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국회 상임위 보이콧 하기로 네. 선언을 했어요. 환노위에서 삼성 백혈봉 문제하고 MBC하고 청문회 하기로 결정을 하니까 네, 그렇죠. 보이콧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통하는 게 바른당도 자기들은 국회 보이콧 할 생각이 없다. 그 환노위에서 그렇게 처리된 거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새누리당이 오거나 말거나 국회를 계속합니다. 하면 됩니다. 바른당까지 포함하면 200석이 넘어요. 새누리당이 안 들어와도 아무 국회 운영에 차질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진도가 나가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거 막아보려고. 그리고 유명한 그 론이 있잖아요. 문호동 무임금. 지금 그거를 카드를 우리도 써야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야기 시간 관계상 한번 빨리 짧게 한번 해볼게요. 박근혜가 노리는 것이 탄핵 기각이냐, 탄핵 지연이냐인데 최근에 나오는 설들은 기각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무기한 연기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보이는 스탠스는 어쨌든 질질 끄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3월 13일을 넘겨보겠다. 특검도 질질 끌어서 결국에는 박근혜가 말로는 계속 뭐 특검 수사 협조하겠다 사기치고 안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질질 끌어서 수사기한 넘겨보겠다라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 끌면 흐지부지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걸 노리겠죠. 박근혜 피의자 측은. 그리고 저는 박근혜 피의자 측이 지금 뭐를 가장 막고 싶을까? 그건 특검 연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검 연장하고 탄핵은 이게 같이 가면서도 박근혜 피의자 입장에선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특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탄핵이 돼버리는 것과 특검이 중단된 상태에서 탄핵이 되어버리는 건 아주 결정적인 그러네요. 차이가 있어요. 구속입니다. 구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민정당 앞에 구가 박근혜 구속과 정권 교체를 위하여잖아요. 네. 실제 범죄자가 법의 단죄를 받아서 가는 것 중에 이재용은 뭐 일단 떠나서 박근혜 같은 범죄자가 수갑을 차고 가는 모습을 한번 우리는 국민은 꼭 보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그게 법의 정의이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모습인데 그거 한번 피해보겠다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 소속급 변호사의 태극기 꺼내드는 모습 보면은 그런 사람도 변호사 된다는 게 신기해요. 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그 사람은 보니까 무슨 인증샷 찍은 거던데. 네. 예, 그런 건 태극기를 또- 펼치자마자 예. 누가 사진을 탁 찍었다던데. 자기 SNS에 올리려고. 그분은 혹시 3년 후에 모르죠. 이상해요. 좀. 그러니까 그쪽 분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해요. 아니 변호사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아직까지도 그래도 뭔가 고급 직업군으로서 신망받고 이러는 게 있긴 있잖아요. 근데 박근혜는 어떻게 모아도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이렇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없다고. 아니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영화 보면 그 괜찮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 경우는 개인적인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뭐 가족이 아픈데 병원비가 없다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이게 약간 빗나간 얘기입니다만 새는 얘기입니다만 소속구 변호사가 원래 그랬던 사람은 아니랍니다. 그렇죠. 대구 지역에서 그 사람 변론을 안 받아본 시국사범이 없을 정도로 과거에는 그런 변호사였대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어떻게 하면서 지금 뭐 어버이연합 고문 인가까지 가게 된 어떻게 보면 좀 망가진 우리 시각으로 보기에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 혹시 그런 개인적인 이유로
이번 사건의 변론이나 대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변호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 형사사건이나 민사도 아니고 헌재에서 그런 대리인단을 맡게 되면 수임료가 많을까요? 난 그게 궁금하네. 기본 많겠죠. 전화해볼까요? 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얼마인지? 아니, 그러니까 일반 보통 상식으로 보면 탄핵 인용되는 게 당연하고 저런 사람은 대통령이 내려와야 되는 게 당연한데 어쩔 때는 우리 같은 성격 급한 사람들은 법이 싫은 거예요. 그 법 너는 뭐냐? 그러니까 박근혜 가지고 법을 멱살 잡아가지고 답답해 미치겠는데 너 내려와 이런 느낌. 근데 이게 이제 박근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게 박근혜 개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요즘도 모든 사람들이 얘기해요. 50대 이상이 박정희 딸이라 뽑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박근혜가 구속되는 거는 의미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되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의 구속을 총력 저지하려는 쪽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고 태극기 퍼포먼스를 하고 온갖 종류의 페이크 뉴스를 어디선가 만들고 그래서 그 옹호할 수 있는 집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도 사실에 기초한 게 아니라 그 가상의 페이크 뉴스에 기초해서 그 막고자 하는 건 단순히 박근혜 개인의 구속이 아니라고 봐요.